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주민 탈북 권유를 청와대가 공식 트윗한 내용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동포들을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해석도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지점에서 이 트윗을 두 번,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기.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송채경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제가 첫 뉴스를 예상해보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 혹은 차은택 씨. 네. 여태 3층은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번엔 누군가요? 이번엔 최순실 씨입니다. 자, 어떤 뉴스입니까? 네.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전지훈련 숙소를 구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2차례 재단 직원을 독일 현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이거는 처음이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이런 종류의 뉴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재단의 설립에 개입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은 나왔었죠. 왜냐하면 이사장이 최순실 씨가 다니던 마사지 센터의 원장이었다. 네. 그래서 설립 과정에 관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차은택 씨도 설립 과정에서 움직였다는 정황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설립한 이후 재단의 활동이 최순실과 연결됐다는 보도는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가 딸을 위해 움직였다라는 류의 보도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최순실 씨는 지난 1월에 독일에서 딸 정 씨가 살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당시 스포츠재단 인재양성본부에 소속된 박아무개 과장이 이제 현지 동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직원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최 씨를 함께 수행해서 다녔다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현지인 인터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순실 씨와 그를 회장님으로 부르는 직원 10여 명가량이 승마 선수 전지훈련 숙소용 호텔을 구한다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K스포츠 재단의 박아무개 과장, 네. 나머지 직원 10여 명이 K스포츠 재단 소속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네,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그렇지만 박아무개 과장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왜냐하면은 K스포츠 재단이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진흥을 위한 이러이러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자녀 정모 씨가 정유라 씨요. 정유라 씨. 네. 정모 씨라고 한 겁니다,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인이니까. 국가대표도 아니거든요. 네, 현재는 아니죠. 네. 그리고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훈련하고 있는데 재단 관계자가 가서 호텔을 구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특수관계를 부인하기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 호텔을 구하던 1월이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되던 때랑 겹치거든요. 재단 설립이 1월 13일인데 호텔을 구하던 때도 1월이라서 거의 이제 재단이 설립한 지 조금 지난 다음에 한 것도 아니고 재단 설립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제 기금이 마련됐으면 비용을 네. 쓸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네. 말하자면.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네. 확실히
그 박아무개 과장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호텔을 물색한 1월뿐만이 아니라 지난 5월에 호텔을 직접 구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 박아무개 과정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K스포츠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은 박 과장이 4월 해외 전지 훈련장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독일에 출장을 다녀온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의 독일 출장 직후인 5월 최 씨의 딸 정모 씨가 애초 거처를 떠나서 프랑크푸르트 북쪽에 위치한 방 20개 안팎의 호텔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구했다는 거는 호텔을 구매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호텔을 구입했는지 임대 계약을 했는지는 정확히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뭐 어쨌든 이 호텔은 손님을 받지 않고 있고 현재 그 정 씨와 지원 인력 한 10명 정도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호텔을 통째로 구입을 했는지 임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K스포츠 재단 직원이 갔고 2차례나 그리고 그 호텔은 현재 손님을 전혀 받지 않고 최순 씨의 딸 정모 씨와 그 지원 세력만 거주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의 맥락은 이 재단이 결국은 그 최순실 씨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네. 첫 번째. 여기까지는 부인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재단의 성격도 어떠하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뭐 혹시 이 재단이 최 씨 딸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너무 논리적 점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 인터뷰 하나가 나와 있는데 최순실 씨와 가까운 체육계 인사들이 이제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최 씨가 오래전부터 딸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겠다라고 말해왔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있네요. 이건 그동안 언론에서 네. 의혹 제기한 것은 이것이 이래재단처럼 네. 차후에 통치기구처럼 활용될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만 있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각도네요. 네. 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게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정황상으로는 합리적 의심인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네요. 한 사인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청와대 수석에 나서고 재벌들이 나선다는 거는 여하간 이런 의혹이 최초로 보도됐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뉴스는 여태까지 나왔던 뉴스하고 결이 좀 다른 뉴스입니다. 네.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도해드린 것과 관련해서 그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에게 입시와 평가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은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대 교수들이 19일부터 최경희 이대 총장 해임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3, 4부에서 이 교수협회 회장님하고 그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을 저희가 연속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다루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여야 의원 73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에 깊게 연루된 전경련 해산축구 결의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5명, 국민의당 9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인데 뭐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비박계 중진인 김용태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저희가 한번 인터뷰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분 인터뷰 시도했었는데 네. 방송 인터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주장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네. 예. K스포츠 미르재단 최순실 씨 직접 나와라. 뭐 이런 주장을 유일하게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두고 색깔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 아주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예.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과 관련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이정현 대표가 15일에 적들하고 내통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어제는 또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다시는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 차원에서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제 사건 TF라는 것들을 꾸려서 장기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방금 난 소리는 제 핸드폰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정현 대표가 이제 총대를 메고 직접 맞았는데 네. 내통했다는 단어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네. 네, 북한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이거는 흔히 이제 고정간첩한테 쓰는 내용 단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단한 모욕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뭐 모욕을 떠나서 이 네. 표현은 서로 정치를 하는 상대방한테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것은
고용간첩 정도한테 쓰는 이야기인데, 예. 여하간 그 정도로 새누리당은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갖췄고, TF를 따로 꾸렸고, 해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 답을 해야 될 차례거든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교체하는군요. 네, 인사 시점은 이번 주 초 늦어도 국회 운영위가 열리는 21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여당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당초 박 대통령은 우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를 지켜본 뒤에 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데다가 우수석 거취로 인한 전국 혼란을 해소하고 안보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 있네요. 이 타이밍이 왜 결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참 웃긴 말입니다. 우수석 거취로 인한 전국 혼란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혼란은 다 일어났어요. 네. 혼란은 다 일어났고 이제는 오히려 잊혀지고 있는 타이밍인데.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지난 토요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서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임신중정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해서 의사면허를 최대 1년 정지할 수 있게 한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벌어진 시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우리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법은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한 해 낙태 수술이 한 17만 건 정도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조항 자체가 이미 사문화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면서 의사 면허 최대 1년 정지라는 강수를 이제 두고 나온 건데요. 면허 정지는 굉장히 센 건데요.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미국 같은 네. 곳에서는 진보 보수를 가르는 절대 이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진보 진영은 찬성, 보수 진영은 반대 이렇게 확 갈리고 여기는 타협이 없어요. 이 사회는. 한편으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자면 내년에 그 여야를 가르는 혹은 진보 보수를 가르는 전선 하나가 더 만들어진 거다. 네. 요 사안을 두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국가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국가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유럽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특정 시기까지는 임산부가 원할 경우에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임신 12주까지 허용하고 스웨덴도 18주까지 허용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여성의 건강 관점에서만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낙태가 너무 늦을 경우는 안 되고 대체로는 원할 경우에는 허용하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와 중남미 일부 국가, 가톨릭 전통이 깊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산모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만 빼고 낙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내년 대선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 중에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 반기문의 연대선입니다. 만약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 인터뷰 잘 안 하시는 분도 유명한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네. 근데 제가 먼저 다른 이야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것은 언론에 보면 의원님 소개할 때 항상 안철수의 복심 하는데 안철수의 복심 맞나요? 그거는 언론이 지어낸 이야기고요. 예, 안 대표님이 이제 창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안 대표님의 마음은 안 대표님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붙인 이유는 안 대표의 말과 묻기도 전에 안 대표에게 다 안다 사실은 속내를 그만큼 통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안 대표님이 정치에 입문하실 적에
그때 시대와 국민들이 안 대표님한테 요구했던 어떤 그 방향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안 대표께서 현재까지 그런 국민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굳이 안 대표님하고 소통을 안 하더라도 안 대표께서 결국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길을 가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가 추측하고 또 저도 그런 길에 동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심 많네요. 안 대표한테 안 물어도 다 아는.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물론 언론도 항상 복심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최근에 언론에서 한때 복심이었던 이런 표현이 등장했어요. 한때.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복심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서 안철수 전 대표 사이가 멀어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난 그 총선 홍보비 문제 때문에 박선수 김수민 의원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멀어졌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글쎄 원래 그 복심이라는 부분 자체를 언론이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지금도 복심이냐 한때 복심이냐 이런 거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멀어진 건 사실입니까 혹시? 아니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뭐 그런 부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이 창당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와 비전 방향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어지셨냐고요. 아니 제가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당시 이제 그런 홍보의 문제가 있어서 이태근 의원 당내에 사무총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서 그렇다. 그 권한을 좀 제한하는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자고 건의했는데 무산이 됐다. 이게 무산되면서 당내의 어떤 입지나 영향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게 멀어진 거 아니냐. 멀어져서 이거 무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거는 뭐 이제 당내의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네. 제가 당의 기획조정실을 설치하자고 하는 부분은 제가 오랫동안 이제 당무의 경험이나 또 우리 현대 지금 그 주요 정당들의 어떤 그 당무의 역량들을 봤을 적에 여기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일하는 방식들을 도입해서 당무를 좀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계와 기획, 심사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고 과학화시킬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기획조정실 설치를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어떤 당의 역학관계나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고 또 홍보비 문제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다소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로 인정.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의견 차이는 있긴 있었군요. 어쨌든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정당이든 조직이든 의견 차이는 있는 거 아니겠으나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A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B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런 쪽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이 조정되고 그러는 것이죠. 예. 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가 결국은 앞으로 그 대선 밑그림을 그리시는 분으로 당내에서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겠나 싶어서 좀 짚어봤고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제가 서로 좀 깁니다. 방송 인터뷰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반기문 연대로 묻기 전에 지난 4.13 총선 직후에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를 처음 제기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아주 대형 뉴스가 됐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새누리당하고 연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내년 대선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유력 후보나 유력 정당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연립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개연성, 이제 예측을 해서 개연성을 이야기한 거고, 제가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하고 할 거냐, 민주당하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굳이 어떤 특정 정당을 제가 거명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그 국민의당은 제3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제3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하고 가장 유력한 정당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어떤 특정 정당에 이렇게 못을 박아두고 거기에 어떤 그 시야나 어떤 행보의 폭을 좁혀놓으면 그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건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을 뿐인데 이제 언론에서 그 새누리당하고도의 어떤 그
연정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을 배제하지 말자 얘기가 그럼 새누리당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연정이라는 부분은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황과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거를 미리 어디는 안 된다, 어디는 된다 이렇게 미리 어떤 그 가로막을 타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연정을 하는 올바른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던 건 국민의당 지지 기반과 새누리당과 워낙 결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연대를 하더라도 새누리당과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반발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4.13 때 표의 흐름을 뭐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아마 저희가 야당표를 갖고 온 것만큼 아마 여당표를 갖고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실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당 때문에 다 낙선된다고 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구제 요청들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때문에 당선된 그 득을 본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부분은 뭐 반론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따진 시간이 아니니까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어서 이제 제3지대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손학규, 정운찬, 정의화 누구든 합리적 개혁 세력은 제3지대에 모여서 공정하게 경쟁하자. 제가 맞게 이해한 겁니까? 이 3지대론이? 네, 그렇게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의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당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국민의당까지 부족하다면 국민의당도 여러 구성원의 하나로 참여하는 다른 어떤 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대충은 맞게 제가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는 양극단은 제외하고 모이자고 하는데 여기서 양극단이 친박, 친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언론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마 현상적으로는 친박, 친문 그것이 맞다고 보여지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친박, 친문을 빼고 우리 모이자 이런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패권 세력의 하나로 국민들한테 평가받기 십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아마 안철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87년 이후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어떤 낡은 관행이나 기득권을 완전히 혁파하자. 이거 이제 정말 다 모여서 한번 제대로 된 혁명을 해보자.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이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세력이 친박, 친문 아닌가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세력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까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위해서 어떤 정치 개혁이라든가 어떤 사회 변혁,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평한 어떤 경제 사회 구조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는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친박, 친문이 아니니까 이재호 신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친문이 아닌 비노 세력, 비문 세력 등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친박이 아니고 나는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주시잖아요. 단순히 친박에 반대하고 친문에 반대해서 모인다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냥 똑같은 다른 세력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분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갖고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 속에서 제3지대가 만들어져야지 단순히 어떤 패거리 세력으로 이렇게 갈려가지고 모이는 것은 진정한 제3지대 시대가 요구하는 제3지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도 연대 가능한 세력입니까? 그런 가치를 지금 말씀하신 가치야 얼마든지 누구든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가치와 비전에 동의한다면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문재인 대표께서도 새로운 세력,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어떤 정치의 내용과 행태를 개혁하는 데서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같이 토론회 장에 안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연장선상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런 가치에 동의해서 이 3지대에 온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글쎄요, 뭐 그거를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반기문 총장은 아직 뭐 정치에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하시지 않은 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렸지만 그분도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신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예를 들어서 친박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한다면 그때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글쎄 뭐 그 친박 후보로 나서신다면 그분은 아무래도 그 정치적으로나 어떤 정서상으로 같이 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박 후보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연대 가능하다. 친박 후보가 아니고 그 어떤 그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이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가 협동을 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두 분이 뭐 그렇게 만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김종필 전 총리를 뵙는 거는 아마 일단 정치 대선배한테 가서 인사하고 뭐 경력성 덕담을 받는 그 의례적인 통상적인 만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타이밍이 지금이라서. 글쎄요. 근데 물론 이제 김종필 전 총리도 지난번에 반기문 전 총장을 좀 만나시고 그 부분에서 이제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봤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대표께서 그 김종필 총리를 만나는 부분을 가지고 반기문 안철수 연대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시기나 상황적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정치적인 비약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양자 간의 교감이 딱히 있는 건 아닙니까? 반기문 사무총장과.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결해서 이제 대선 관련해서 숫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본인 손으로 만들겠다. 물론 나중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보도도 났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이거 사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무슨 얘기가 거기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그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전직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와 관련된 후보는 뭐 그야말로 바로 폭락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시겠죠. 저는 뭐 그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고 또 영향력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따로 드린 이유는 200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때 기획통이셨고 제가 한 1화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대선 직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불렸던 정두원 의원이 공신 12명을 적어내라 했더니 이름의 첫 번째로 올린 게 바로 이태규였다. 이런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입니까 일단 이건? 아니 그거는 이제 정두원 의원이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거고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전략기획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 선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거는. 모두들 최선을 다했겠죠. 어쨌든 공신 1호 이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 혹은 그쪽 사이드와 대화를 하시는지 싶어서. 그거는 전혀 없고요. 또 전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나라당 입장에서 그 소장 개혁파들이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여해서 일을 했던 것뿐이지 제가 그분과 무슨 개인적인 연고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있는데 전혀 연락이 이제 없으세요? 아니 그분들하고는 가끔 교류를 하죠. 그분들은 아직도 그 보수였던 개혁을 주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그 공간에서 나름대로 꿈꾸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의견 교환을 필요에 의하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나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분들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계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네. 왜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하냐면 또 세간에서는 그때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리는 차기 대선 구도, 흔히 말하는 MB계가 그린 차기 대선 구도와 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억측입니까? 저는 억측이고요. 이제 이 여의도에는 너무 많은 이제 호사가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시대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사회적 상황이 어떻고 나라가 정말 어떠한 처지에 있는데 과거의 어떤 그 과거의 방식대로 과거의 인식대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이해하고 거기서 오로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저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혀 새로운 사고의 발상과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저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연해서 과거 방식대로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은 각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앞으로 저희 인터뷰 자주 응해 주실 거죠, 먼저? 아니, 방송 인터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인터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안 하는 편인데 하여간 저는 그 정치를 바꾸고 어떤 세상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의 어떤 토론을 원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바꾸는 쪽으로 어떤 그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을 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먼저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여쭤봤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제3지대라면 그리고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방식대로라면 안철수 전 대표도 대선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이 방식대로라면? 저는 이 모든 부분을 본인 어떤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가지고는 저는 제3지대가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거기에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하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겠다. 이런 자세로 모든 분들이 모였을 적에 저는 큰 어떤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도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거기 동참하겠다. 그런 저는 자세를 견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견지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들어가셨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더 큰 걸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꼭 응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큰 논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당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사전 의견을 구한 뒤에 기권을 했다. 그런 내용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 의견을 물어보고 나서 우리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관계자들이 답을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통일부 장관의 정책비서관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재정 전 장관보다 홍 의원님을 먼저 연결하기로 한 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당시 실무 총괄을 하셨고 또 이번에 회고록 논란이 일자 가장 먼저 당시 상황을 정리하신 분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가장 먼저라기보다는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NLL 사태 경험 때문에 관련된 분의 기억들과 인식들을 빨리 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고 또 이재정 장관님하고도 저의 기억을 맞춰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때 혹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했을 때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과 비교해가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장관 한 분보다는 그렇게 쭉 모든 분들의 기억을 재검토하고 정리하신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먼저 이제 시점부터 일단 정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이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당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총리급 회담을 남쪽에서 하자,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 소위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죠. 그 장관 회의가 열리는
그 시점에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요. 그래서 16일 같은 경우는 송별 오찬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김영일 북한 총리하고 송별 오찬하고 그 관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했던 것이죠. 네. 자, 상황을 그러했던 때인데 이 회고록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회고록에 따르면은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 대해서 송 장관은 표결에 찬성하자고,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을 찬성해서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자는 얘기죠. 찬성하자고 주장을 했고, 네.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나머지 참석자 대부분은 기권을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외교부는 항상 찬성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07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외교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 의견을 내고 통일부는 그거에 대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기권 의견을 내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정책론이었고요. 네. 그 당시 당사자들을 보면 기권 결의를 주도했던 분이 통일부,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 이재정 장관이 주도를 했고,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통상 국방 분야 자기 그 일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당시에 그 관계자들 전환에 따르면. 그다음에 두 번째 백정천 안보실장과 네. 김만복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네. 소극적 기권론이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정 장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재정 장관과 송민순 장관 두 분이 이 의견을 놓고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재정 장관 쪽에 기울어진 입장을 견지하는, 그러니까 소극적 기권론에 가까운 거죠. 소극적 기권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그 당시 문재인 실장이시죠. 네. 문재인 비서실장은 공교롭게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그 당시 처음에 그 찬성 의견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정 장관이 오셔서 좀 화를 내셨어요. 그날 14일 회의를 하고 나서 목요일 날 통상 매주 목요일이 오후 한 5시경에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를 그 정례화돼 있거든요. 갔다 오셔서 이제 늦게 오셔가지고 좀 그 언짢으셔서 하는 거는 그 논쟁을 해서 이제 다수 의견이 올라가긴 했는데 기권으로 처음에 얘기하는데 송 장관하고 자기하고 이제 논쟁을 했고 네. 또 문재인 실장이 와가지고 그 찬성 의견을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그때는 좀 언짢은 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그 메모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 통일부하고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대립해 왔고, 그래서 네. 어떨 때는 외교부 이야기대로 찬성을 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지금 문제가 된 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이라서 기권을 하자고 통일부의 의견이 더 주류 의견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표의 역할론이에요. 당신 비서실장. 실제로는 네네. 그때는 외교부와 같은 찬성 의견 쪽이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그 회의를 주도할 위치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회의는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안보실장이었거든요. 당시에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시스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스템을 원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각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는 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었고, 비서실장은 그냥 참여 멤버 중 하나였고 그다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회의 갔다 오시면은 그 문재인 비서실장에 대한 말씀은 거의 이재정 장관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상 자기하고 송 장관이 충돌하고 그때 이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김만복 원장하고 백정천 실장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외교안보 장관 결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재정 장관, 김만복 원장, 백정천 실장이 비슷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송민순 장관이 혼자 그 반대쪽에 있었던 그런 구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그렇게 송 장관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통일부 이재정 장관이 이것은 기권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자. 예. 대립을 하자 그 회고록에 따르면 그런 대립 속에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그럼 북한 의견을 확인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러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럼 그렇게 하는 거로 결론을 냈다.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런 결론을 낼 위치가 아니었다. 그 회의는 그런 거죠. 예. 결론을 내리면 만약에 결론을 내렸다면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안보실장이어야 되는 거고 비서실장은 그 자기가 결론 낼 위치에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황을 다시 한번 제가 그 일자별로 좀 정리하면 말씀드린 대로 매주 목요일 그 오후에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최근에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는 뭐 저도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장관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저도 그렇고 이제 장관실은 장관이 청와대 가시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한 일 아니면 또 혹시 그 저녁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나갔다가 저녁 먹고 들어와서 장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안보장관 회의로 갈 때는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나 또 당시에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날이 회의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14일 회의, 15일 회의, 그다음에 15일 회의, 16일 회의, 그러니까 15일이 목요일이었고요. 정례 회의. 그다음에 16일이 금요일 날 다시 회의를 열렸고 18일이 일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나와서 있었거든요. 네.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5일 목요일이 정례 회의였던 거고 그다음에 그 16일이 관저회의에서 다시 대통령께서 관계장관을 모여서 그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정례회의에서는 결론이 안 난 건 아니죠. 결론이 낸 거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올라갑니다. 다수 의견이 기권, 소수 의견이 그 찬성. 그러니까 송민수 장관 혼자 올라간 거죠. 찬성. 날짜는 좀 헷갈리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내부 결론이 났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으로 갈려서 그렇지만 다수 의견. 날짜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요. 11월 15일 송민수 장관 회고록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11월 15일이 목요일입니다. 정례회의가 있었던 이날 오후에 소수 의견과 다수 의견으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관저회의가 있습니다. 예. 이 관저회의는 이재정 장관이 요청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재정 장관이 불안한 거예요. 다수 의견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이 계속 지금 대통령에게 이거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니까 소수 의견 대통령의 단독 면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이제 대통령이 다 부르신 거예요. 송 장관도 오고 다 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김만복 원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16일 날은. 근데 16일 날은 백정천 실장이 중재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김만복 이 송민순 장관과 이재정 장관 두 분이 크게 충돌을 하셨어요. 그날 갔다 오셔서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야 대통령 앞에서 좀 심하게 싸웠어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께서는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남북 후속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 지난해 찬성한 걸 감안하면 송 장관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이번에는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의 의견을 따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이 내부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기권 결의하는 것으로 기권으로 가는 것으로 결의가 됐는데 다시 그러니까 송 장관이 그날 잠을 못 이루셨겠죠. 자기가 안 됐으고 좌절됐으니까. 그래서 밤새 편지를 써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고 대통령이 또 외교부 장관이 따르지 않고 반발을 하니 한번 다시 외교부 장관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좀 상황을 좀 공유를 해봐라. 송민순 장관의 일관된 주장은 찬성을 던져도 북한이 별로 반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서 18일 날 임시 일요일인데 오후에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가 급하게 열립니다. 열렸는데 이제 가신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은 아니 다 끝난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이미 결정 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상황 인식에 공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만복 원장이 북한에게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게 물어보면 북한이 기권하면 고맙다고 그럴까요? 북한 입장 물어보겠으면 반대했어야죠. 김만복 원장 최근 인터뷰도 본인은 그런 확인을 한 자체가 없다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북한에 연락을 하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핵심 포인트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먼저 냈고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은 결론을 유보한 채 북한한테 물어본 다음에 결론을 낸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기권하기로. 그런데 계속 이제 외교부에서 반대를 하니 몇 번 더 모였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북한에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럼 연락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북한하고 굉장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협상도 후속 회담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서로 전통문도 보내고 전화 연락도 가능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락이 있었는데 통상 상대방의 불편한 결정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양해해달라 이런 정도의 입장이 가는 거죠. 즉 우리가 기권을 던져도 북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북은 자신들의 인권 문제가 없다. 우리의 인권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불필요하게 국제적 간섭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북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매번 이 인권 결의안을 앞두고 외교부 성명과 조평통 성명이 나옵니다. 그 외교부 성명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나갔고 조평통 성명은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내정 간섭에 외세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늘 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남북 관계가 되니 우리가 기권을 던져도 북쪽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해 찬성회에서도 어려움에 찬성을 했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 아무래도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 관계자를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3부입니다. 최순실 씨 자녀 정모 씨 관련해서 이화여대 입학 당시부터 학사과정 전반에 걸쳐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이후에 이화여대에서는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각각 총장 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사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관련해서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일 관련해서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거죠? 라디오에서요? 네. 이거 관련해서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은 지난 여름부터 이미 이제 총장 퇴임을 요구해 왔고, 좀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이제 교수협의회도 나섰는데, 우선, 최순실 씨 자녀. 네. 정모 씨가 소속 학과가 어디입니까? 소속 학과는 체육과학부 소속이에요. 체육과학부요? 네. 이 입학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회장님한테는 학생들만 느낄 수 있는 부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리포트가 한 페이지도 안 되고, 그것도 인터넷에서 복사한 수준 리포트다. 그걸로 학점을 받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과제를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제대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이제 비학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일반 학생들한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다른 특기생들도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그런 리포트를 내고도 학점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체육 특기생들 경우에는 이제 시합이나 훈련 때문에 전체 수업을 다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 학기 출석 일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도 학점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특기생들이 대회 같은 경우를 출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훈련을 이유로 결석을 봐준 예외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체육과학부 소속 다른 학생한테 들었던 이야기,
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보도된 걸로는 이제 의류산업학과의 계절 학기를 들었고 그 학점에 관해서도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과가 아니더라도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을 테니까 과를 불문하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로 실습을 나가고 네. 그런데 한 사람만 개인 경호원과 따로 움직였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실 들어본 바 없는 사례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학생들이 많이 분노해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그곳에 가는 비행편 자체가 아예 다르고, 아예 비즈니스석을 기획처장이나 뭐 담당 교수 등이랑 같이 타고 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도 이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MT든 실습이든 네. 수학여행이든 학생들은 대부분 같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따로 네. 개인 경호원과 같다 이런 케이스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서도 또 문제 제기가 된 게 이 실습이니까 학생들이 네. 실습 준비를 해서 단체로 갔고 그런데 이 실습에도 네.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네, 이 수업 자체가 이제 뭐 사전 레포트나 사후 레포트가 굉장히 큰 비중이고 그게 한 80% 정도가 되는 수업인데 그 모든 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뭐 조별 과제 같은 거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조차도 이제 사전 레포트랑 아예 똑같이 제출을 해서 제대로 된 성적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이상의 학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정말 일종의, 꽤 큰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패션쇼의, 실습의 목적이 그 패션쇼에 작품을 내고 참가해야 되는 건데 이제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참가가 아니라 참관, 그러니까 구경하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런데도 학점이 나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본 사람이 없다. 혹시 이분 뭐 다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 대학생들이 보통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 사귀기 마련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학생들이 이 정모 학생을 수업 중 혹은 뭐 학교 생활하면서 보거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뭐 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입학 당시에는 되게 말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윤회의 딸이 승마로 입학한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소문은? 사실 입학 이후에 거의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자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업에 나온 적도 거의 없고 이제 학교에서도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퇴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네. 혹시 그 이후로 이런 문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이후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제보를 청학으로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구체적인 제보를 총하게 많이 해준 거는 사실 없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뭐 체육과학부 학생 등을 통해서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게 뭐 특기생들이 원래 이런 건지 이런 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제 체육과학부에 물어봤던 내용들인데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전반에 걸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다른 특기생들은 학교 생활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병행하지 못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말 이번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화여대가 학사 관리가 엄격해서 기본적으로 특기생들조차 이걸 따라가려면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냐 고민할 정도라고 이제 다른 특기생들은 이야기한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들 사이에 여론을 알겠고요. 네. 교수님들도 총장 해임 촉구 시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학교 측에서 청와대 간담회를 제안한 걸로 보도됐어요. 근데 학생들은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거부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나요? 일단 학교가 오늘 오후에 이제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혹 해소 자리와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혹 해소 자리를 만든다고 네. 각각의 자리를 따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자리 자체가 실제로 의혹 해소를 할 만한 자리가 충분히 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오히려 설득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 해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뭐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소를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형식적인 간담회 자리를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최경희 총장의 비민주적인 학사 추진에 이어서 이런 비리까지 터진 것에 대해서 총장이 나서서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사진들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의 시작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는 채로는 제대로 된 의혹 해소의 시작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 학생들은 사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석 달 가까이 총장 네.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석 달 전 이 시위가 시작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7월 28일에 시작된 농성 말씀하시는 네, 그 농성이 결국은 여기까지 이어진 건데요. 네. 그때 왜 그런 시위가 시작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7월 28일에는 이제 학교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이제 교육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한 이제 미래라이프 대학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반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관에서 이제 농성을 시작을 하였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래라이프대는 폐지가 되긴 하였지만 이제 경찰 병력이 투입되면서 그것에 분노한 학생들이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계속 이어나갔고 그러던 와중에 이런 비리 의혹까지 터지면서 이런 비리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고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반대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미래라이프의 그 사업 승인과 이 네. 최순실 씨 자녀 정모 씨의 특혜가 간 것 이 두 가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학생들은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농성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최경희 총장이 부임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독단적인 사업 추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어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단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장 큰 이제 연결되는 고리로는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그런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같이 총장 사퇴 혹은 이제 총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총장 해임이 되는 것부터가 이제 본교 당국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시위 관련해서 본인 그리고 부총학생회장 그리고 사범대 공동대표 이렇게 세 분이 이 시위 때문에 고발을 대해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결국 기소가 되셨습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경찰 조사 받은 이후로 딱히 경찰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된 건 포함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총학생회 최은혜 회장님이었고요. 이어서
저희가 교수님들도 나서셨는데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신 교수협의회의 공동회장 김혜숙 회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 사회에서 그 교수분들이 총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단체 행동을 하는 건 제 기억에는 거의 없는데 이화여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화여대 역사상 최초입니까? 네, 총장 사퇴를 교수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경우는 없던 거로 제가 압니다. 사상 최초군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고 교수님들께서 보시는 건데, 우선 그 입학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들이 네. 보시기에 이 입학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저희가 알게 된 바지만은 하여튼 입학 과정에서 이 학생이 그 금메달을 단체전에서 땄는데 그 금메달을 딴 시점이 수시 접수 마감일 이후. 예, 마감일 이후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예. 제가 좀 더 이제 그러면은 너무 두리뭉실하게 여쭤봤나 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 입시 요강을 보면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 규모 혹은 국제대회에서 개인 종목 3위 이내 이렇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이 기준에 따르면은 제출 마감일 이전 성적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정모 학생은 마감일 이후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이렇게 서류 심사 이후의 성적도 입시 때 반영되는 게 이게 통상적입니까? 아니면 굉장한 특혜입니까? 통상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시가 상당히 엄정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이제 발표된 바하고 다르게 진행이 되면은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거는 통상적 과정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이전이라고 정했는데 이후의 결과를 가져오면 반영하지 않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논란 관련해서 지난주에 교수님들 보시는 홈페이지에 이화여대 교수님들만 보시는 홈페이지에 당시 입시 평가에 참여했던 한 교수님이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했다. 일종의 양심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저희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은 게시판에 올렸다가 그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응시생 중에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는 얘기가 당시 노골적으로 그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맥락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한 어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는 게 좋지 않겠냐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금메달을 뽑으라고 한 거나 그 구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언급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항의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불편한 어떤 멘트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학처장이 이렇게 조건을 특정해서 입시 평가에 반영하라고 직접 얘기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거의 없겠죠. 그의 입학처장이 그런 방식으로 관여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과정에 직접 그렇게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렇군요. 당시 실제로 이제 응시생 중에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이 정모 학생이 유일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데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홈페이지를 보면 체육 특기생의 경우 왜냐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니 금메달을 딴 학생이 실력이 좋을 테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요강을 보면 개인전 입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강에는. 그러니까 그거도 이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아직 저희가 그 학생이
입학처에 제출한 그 서류 안에 네. 지금 단체전 금메달 이외에 네. 그 이전에 어떤 개인전에서 무슨 수상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질문을 네. 드린 이유는 금메달을 딴 거는 이제 단체전에서 땄는데 입시 요강에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단체전을 땄는데 개인적 입상만 그 입시 성적에 반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체전 금메달을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또다시 제기된 건데. 네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입학처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입학처장의 이야기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최순실 씨의 딸이 입학을 한다 하고 이제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총장에게 이러저러한 그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보도됐는데 입학처장이 이렇게 특정 학생이 입학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총장에게 따로 보고하고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게 언론에서 밝히신 대로 다른 대학들 경우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이 관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 관례는 아니겠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자 최순실 씨가 학교로 찾아온 후에 항의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교체됐다. 이것도 역시 언론에 보도된 건데 학부모가 자녀 학사 경고를 항의하면 지도교수 교체되는 일 이런 일도 있습니까?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그 개인 이런 생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가끔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또 심각한 경우는 학생들하고 같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만일 어떤 과정에 자기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지도교수까지 교체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연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그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단순한 문제가 여러 가지 겹쳤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겹친 부분을 잠깐 짚자면 그 입학 과정에서 이제 인정 종목을 변경해서 2대에서 26년 만에 승마 특기생을 받기로 했는데 합격자가 유일하게 정모 학생이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거론한 대로 이제 학사 경고 이런 출석 문제가 생기자 국제대회나 훈련은 인정한다고 출석으로 그래서 학칙이 바뀌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학점 이수 문제가 생기자 다른 학생이 누리지 못한 특혜들을 받았다. 이제 학교 측은 이게 다 하나하나가 우연이지 정모 학생을 위해서 바꾼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우연이 계속 겹쳐서 단 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밖에서 제기하는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납득이 가시는지.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그 해명하라고 학교에다가 제가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이건 상당한 학사 문란에 해당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으로서 이 학교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그 대학으로서 위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 이런 엄정성이 기반이 돼서 공신력을 가졌던 거고 한데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에서 학교의 그 입시 및 학사 문란에 관해서 해명하라라고 하는 공문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학교 측에 이게 어떻게 단순히 우연일 수 있냐, 이게 이상하다 해명해봐라. 네. 예. 네. 이제 아직 학교 측에서는 공식 답변이 안 온 상태죠? 네, 공식 답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식 답변을 듣고 나서 그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학교 내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 밖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판단이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으라고 해야 되겠죠. 그 책임이 바로 사퇴.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 교수들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되고요.
관련됐다고 생각되는 교수님. 예, 책임을 져야 될 그 상황으로는 그리고 그 학사 관리에 개입되어 있는 만일 다른 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학사 관리 문제 입시 또 그 이전에 미라드 사태 해가지고 지금 총장님 대학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온갖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학교 측에서는 답변을 언제 한다고 통보했나요? 네? 학교 측에서는 언제 답변을 한다고 통보했습니까? 아니죠. 답변을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도 특정돼 있지 않고 언제 한다고?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은 그 학생한테는 할 수 없고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사태를 보시고 여러 가지 의혹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그 최순실 씨의 자녀 정모 씨가 대학 측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도 상당한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받았다, 그런 거가 특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이런 경우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일들에 추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가 그런 종류의 사업들을 딸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역량이. 예. 네, 기본적으로 있는 학교인데 단지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만일 특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저희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원래 딸 수 있는 학교인데 왜 이런 특혜까지 주고받았냐 이런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 요 질문은 학생들한테 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점수를, 학점을 주는 교수님이시니까, 교수님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게 출석이나 학점, 학사 관리상에서 특혜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봤더니, 어떤 블로그에서 오타나 또는 비속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대로 베껴 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치지 않고 바로 리포트를 냈는데 이게 B학점 이상을 받는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 이해 안 간다 그러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리포트는 저희가 받지를 않죠. 예, 인터넷 블로그를 베낀다거나, 그거는 보고서로 간주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까? 인터넷에서 어떤 것을 따올 때는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고, 자기의 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뺏겨서 뺀다고 하면 그건 보고서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베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첨부가 되지 않은 메일이 왔는데, 학생한테 감사합니다 먼저 보내고. 이게 그 과정에 보면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까지 학생한테. 네. 그러니까는 그분이 원래 학생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신 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좀 보기에 좀 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우연하게도 한 학생에 집중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의혹을 키우는 거죠. 예. 네. 교수들 사회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화여대에 제가 거의 30년이 돼가지만 학사 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왔고 엄정하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 또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과제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임해왔고 한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다 이게 이 학생으로 인해서 혹은 이 사태로 인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 직업 수행에 대해서 농락당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학교 입장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할 텐데 그 사이에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그 교수협회에 제보가 온다든가 아직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내용도 있긴 있죠.
네, 뭐 교수 제보라기보다는 하여튼 제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에 해명이 나오고 나서 그 해명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교수협의회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 김혜숙 교수님이었습니다. 준법 정신, 편견 타파.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월요일은 만나는 분. 머리를 누렇게 염색한 분입니다. 철학 박사가 이렇게 미장원에 가서 오랜 시간을 염색하고 시중에 나가서 자기 자신이 철학 박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네, 강신주 철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염색한 철학자 국내에서 보셨어요? 본인 말고? 처음이에요,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대신. 우리 저 어준실에 저 머릿결이 그거 해가지고 저 못하죠, 저처럼. 머리 다 망가지니까. 아니,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네. 네. 제가 철학 박사였으면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런데 AS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제가 오늘 AS를 이 시간에 짧게 하자면 발음 좀 신경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태어나 버렸어요. 발음이 이래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제가 발음 신경 안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열심히 신경 쓴 게 이 정도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음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아니, 네. 그렇다기보다는 제 말투가 이렇고 제가 평상시 말투는 더 웅얼거리는데 예. 방송은 끊임없이 신경을 쓰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강신주 박사님 관련해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자 백과 시리즈 7권까지 낸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권밖에 안 나왔냐. 정신 차려라. 네. 이유는 없습니까? 이유는 뭐 출판사 관련 때문에 5년 정도 지나야 이제 판권이 해소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책을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돼요. 자, 오늘 주제는 노벨로 잡으셨다고, 노벨. 예, 예. 왜 노벨이죠? 아니, 밥 딜런이 요번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으셨어요? 노벨상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문학상 같은 데는. 네. 평화상이나 문학상 쪽, 그러니까 자연과학 말고 굉장히 서구같이. 서구 중심적이죠. 네. 일단 언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다른 나라 언어들은 번역한 다음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20세기가 냉전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막 상을 주고 막 이런 식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저게 우리가. 정치적이었다, 굉장히.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서구 중심적이고 정치적이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철학자 중에서도 노벨문학상에 얼떨결에 노미네이트 됐던 샤르트르가 그것 때문에 사실 거부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예, 66년인가? 뭐 노벨상 당신 너무 정치적이야. 특히 문학상은. 예. 그러니까 왜 내가 그러니까 프랑스 식민지가 알제리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제리를 위해서 샤르트르는 싸웠었는데 그때는 안 주고. 왜 지금 주냐?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근데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알다시피 반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베트남전 반대. 네, 미국 중심 패권주의, 서구 중심주의죠. 그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또 받으니까 당혹스럽죠. 뭐. 그리고 왜 철학자는 안 주고 가수를 주냐. 세계 문화에 기여한 바가 이 철학자가 훨씬 더 많은데. 아유, 근데 그게 있어요. 기준이 인류 복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철학책은 안 봐. 그러니까 인류 차원의 복지에 별 지장이 없어요. 아니, 그럼 철학자, 노벨 철학상은 왜 없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철학은 인류 복지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기여하죠. 기여하는데, 이제, 없는 게, 이제, 항상 생각해봐도, 노벨한테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노벨에게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철학상이 따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그 원자력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로는. 사실은.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얼마나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는 지금 NPT 묶여서 서로
사고 팔지 못하지만 다이너마이트는 그때는요. 그러니까 그 노벨 이후에 전쟁에서 살상의 그 수는 막 너무 많이 늘었죠. 그래서 그 군수 복합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죠. 다국적 군수 복합체. 그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노벨 형인가 그 친척 중에 하나가 사고로 이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노벨인 줄 알고 다이너마이트 만든 노벨인 줄 알고 당사자인 줄 알고 기사가 오보가 실리는데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죽으면 이렇게 불리겠구나 하는 그렇죠. 그런 부고를 본 셈이네요. 나는 이렇게 평가받겠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과거를 세탁하려고 만든 게 노벨상이거든요, 사실. 과거 세탁.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인류가 그 죽음의 상인 농간에서 사실 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지금으로 보니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 뒤에 있었던 다국적,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의 군사 복합체 사장이 돈을 엄청 벌었는데, 자신의 친척이 죽었더니 미국의 언론들이 죽음의 상인이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오니까 충격을 받고 그렇죠. 돈을 엄청 내가지고 미국에다가 그 사람 이름이 다윈이라면 다윈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노벨상인 거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뭐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자기가 뭐 하는지 아는 거잖아요. 다이너마이트 받고 그냥 자기 뭐 하고 그냥 돈 벌고 신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인류한테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건 고민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사건 때문에 큰일 났다. 내가 죽으면 이렇게 기억되겠구나. 충격을 받기도 했겠죠. 자기는 기본적으로 과학자 출신이고 화학을 공부했다거나 그래서 자기는 이게 이제 다이너마이트로 예를 들어서 그 탄광 할 때 인류에 기여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 노벨이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그 파괴력 보면 금방 아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노렸을 게 그 당시 세기 말 그 정도에서 갈등이 심했을 때, 군비 막 확대하고 그랬을 때, 그거를 무슨 탄광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뻔히 알죠. 근데 이제. 자기 기만했을 수는 있죠. 이것은 나는 과학자고, 그쵸. 나는 정치는 모르고, 과학자가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데, 원래 이제, 원자탄 만든 사람들도 우리는 과학자고 정치인은 모른다고 했었죠. 우리가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 노벨상 받은 파인만도 원자탄 계획에 참여하고 나중에 책도 쓰잖아요.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그때 거부하잖아요. 나 참여 안 하겠다. 철학에 있는 과학자와 아닌 과학자가 그렇게 구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에 노벨 철학상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는 상이기 때문에. 철학의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후보를 이렇게 정할 때 철학자가 제가 알기로 한 4명, 5명 정도 받긴 받았는데 그나마도 이제 못 받게 된 게 샤르트르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벨상을 거부하잖아요. 안 줘요, 철학자들한테. 철학자가 그전에는 철학자가 뭘로 보다 철학상도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에세이 같은 건데, 그리고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그게 노벨문학상의 기준이 아이디얼 디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상적인 방향으로. 아주 그러니까 미래로. 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기여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리즘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노벨문학상에서 에밀 졸라 같이 프랑스의 사회 문제를 다뤘던 작가 못 타요. 그러니까 좀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 있죠. 저쪽에 이거 좋은 얘기. 그런 쪽 방향이죠, 사실. 그런 쪽 방향으로 주로 줬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는 많지만 아이디얼 사실은 그 단어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되게 받은 사람들 보면 초기에 받았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 현실을 냉정하게 봤던 사람들은 받지 않아요. 오히려 보면 갈등을 얘기한다거나 혹은 그렇죠. 제국주의를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낸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샤르트르가 유일해요. 그런 점에서. 샤르트르는 좀 반체적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2차 대전 끝나고 노벨상이 그러니까 특히 노벨문학상이 좀 너무 보수하게 주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샤르트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샤르트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부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과학자들이 철학 없이 과학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어느 분야든 간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분야가 결국은 사회적 맥락, 정치적 맥락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지. 봐야 되죠, 그거를. 자기 일만 열심히 했다고 변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문학이라는 것이 때때로 문학이라는 게 미래를 다루거나 현실을 안 보는 문학들이 주로 많이 되고 최근에 문학상만 이제 대표적으로 한 2, 3년 전에 모엔인가 중국
네. 그 사람한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의 억압 체제, 중국 정부 내에서 굉장히 복종했던 사람이고. 체제에 순종한 사람인데 네. 네. 문학만 봐서 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작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 인생에 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노벨상 쭉 받은 사람들, 문학상에서 뭐 철학자만 얘기를 하면 사르트르가 그나마 좀 받을 만한 지성인이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는 게 그 작품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는 게 그 이완용 명필이었다고 합니다. 글 잘 썼죠? 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완용이 했던 일은 상관이 없고 이 작품 자체로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맹한 소리인지.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순수 문학 이 얘기가 있어요. 문학이 어차피 다른 나라 다 안 가보셨으면서. 아예 그런 책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네. 순수냐 참여냐란 이분법을 놓고 순수가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정치적 맥락 없이 순수하게 그게 제일 정치적이에요. 친일파 문인들이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다. 일로 넘어오는군요. 결론이. 결론은 그렇잖아요. 노벨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노벨도 그런 죽음의 상이었는데 그런 신분 세탁을 왕창해서 성공했는데.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친일파들도 신분 세탁을 많이 하려고 하죠. 많이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했고 그거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요 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그 후손들이 됐고. 모든 교수는 아니겠죠, 설마.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 교수님들 있겠죠. 네. 많아요. 많다. 네, 말씀 잘하시고 예. 고소고발 당하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아유, 제가 많이 겪었으니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당하면. 예. 다는 아닌데 하여튼 있다. 예. 그리고 노벨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니 그때는 다 그랬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혹은 작품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유난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의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문맥에 처해져 있는가 사실 그쪽으로 줘야 되는데 보수적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탈각시키고 그러니까 밥 딜런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래서 그래요. 사실은 밥 딜런이 1960년대 전 세계적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사람들 있죠. 네. 기존 체제에서 그 2차 대전 때 꼬맹이들이 자란 세대가 밥 딜런이에요. 네. 너희들이 전쟁 일으켰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4.19 혁명, 일본도 프랑스 68, 미국의 히피 그 중심에 밥 딜런이 있거든요. 1, 2차 전 세계적인. 그렇죠. 네. 예,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이 기성세대들 이 체제들에 대해서 노라고 진짜 얘기를 했었던 세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런데 그게 밥 딜런 진짜 예외예요. 그 세대들이 다 죽은 거죠, 이제.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전쟁을 일으켰고 그 질타를 받고 변명해야 되는 세대들이 이제 가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왔는. 그러니까 진짜 밥 딜런이 늙었잖아요, 이제. 밥 딜런 세대가 주류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지 않은가 봐요. 이제 196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던 체제에 대한 저항 같은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기득권자들이나 체제를 가진 사람들이 무섭지 않은가 봐. 그래서 역사에 박제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또 시원섭섭해요. 그냥 이렇게 몰래 듣던 그 음악들. 사실 그런 것들이 좋고. 밥 딜런 본인이 시인이라고 그러지만 가사 보면요. 뒤에 리듬 다 맞추고 있어요. 영시처럼. 영어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항의받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주 박사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